자, 이번에는 십자군 전쟁 한번 배워볼게요. 십자군 전쟁은 쉽게 표현해서 크리스토교 세계랑 이슬람 세계가 전쟁한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서유럽이 있고 비잔티움 제국이 있고 요 동쪽에 셀즈크 티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요 티르크라는 표현이 붙으면은 주로 터키, 지금의 터키의 조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슬람을 대표합니다. 이 둘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 계기가 되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셀즈크 티르크가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는 종교 잘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이슬람 세력의 성지도 되고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지도 돼요. 원래 이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는 뿌리가 같거든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이 공통된 성지인데 셀즈크 티르크가 여기를 차지하면서 이 비잔티움이나 서유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지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갈등이 되면서 비잔티움 황제가 서유럽 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클레르몬 공회라는 걸 열어서 이런 각계각층의 계층한테 동의를 얻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지금 교무실 문이 열렸는데 누가 왔을지 궁금하네요. 누가 왔을려나?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200여 년간에 걸쳐서 전쟁이 진행됩니다. 크게는 뭐 8차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했다라면은 뒤로 갈수록 전쟁이 길어지면서 말이 200년이죠.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은 처음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속세적인 어떤 욕심,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걸로 전쟁이 좀 변질되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4차, 뭐 1차 때는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에 부합했었는데 4차 때는 오히려 이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할 정도로 여기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쪽을 쳐들어가서 수도를 탈환할 정도로 내용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군인이 부족하니까 소년병들을 십자군으로 이제 차출을 하게 되는데 걔네들을 이제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렇게 변형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서 변질돼서 실패되었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시험은 이 결과 쪽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정치적으로 교황의 주도하에 시작되는데 실패했죠. 기사나 제후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권력을 많이 잃어버려요. 많이 죽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권력을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왕의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게 되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이런 십자군 전쟁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 길목 왔다 갔다 하는 이 길목 자체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여러 무역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뒤에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세의 장원제가 무너지고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 이거는 서로 연관돼 있어요. 옆에서 볼 거고 그리고 봉건사회가 해체되는 세력적으로는 이렇게 해체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게 해체되고 봉건사회가 해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유입이 되는데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뭐 셀주크 트루크의 이슬람 문화도 이쪽에 전파되고 비잔틴 문화도 서유럽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비잔틴이나 이슬람의 문화가 서유럽에 전파되는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비잔티움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서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아까 경제적인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르네상스가 부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 중에 하나예요. 장원이 해체되고 도시가 성장한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배우는 부분인데 장원이 뭐예요? 장원. 우리 중세 서유럽에서 장원이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대농장을 장원이라고 그랬었죠. 장원. 그래서 장원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성도 있고 성에 영주가 있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노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노는 농사를 지어서 영주한테 세금을 내고 영주는 농노를 보호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농노가 점점 이탈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새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도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그래서 도시의 공기는 자유 준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도시로 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1년 하고도 하루를 버티면은 도시에서 버티면은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거 봤었을 때 상당수 농노들이 도시로 도망을 가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요. 화폐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받는 이런 시장 경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영주 입장에서 원래 농노한테 세금을 어떤 곡식 같은 것들 이런 거 받았을 텐데, 농노한테 이제 그런 거 받기 귀찮으니까 안 그래도 발달된 화폐,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주면서 이 농노가 도시로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농노가 해방되기도 하고, 또 때마침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원격 수업과 관련 지어서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 시국 있잖아요. 선생님이 봤었을 때 먼 훗날 여러분 자녀 때 교과서에 보면 코로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흑사병을 좀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선생님이 가르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이도 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지금 젊으신 조아라 쌤이나 요셉 쌤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역대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역대급이 흑사병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대는 아니지만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보령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이 흑사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흑사병은 페스트랑 같은 건데, 쥐나 벼룩 있죠. 쥐나 벼룩이 병원균을 이렇게 옮긴대요. 근데 거기에 전염이 되면은 피부가 시큼해져서 썩어 들어가면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표현을 붙는데,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예요. 쥐 하니까 떠오르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몇 번인지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원격 수업,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시작했는데 뒤에서 뭐가 부스럭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계속 수업하는데 계속 부스럭 되는데, 이 부스럭의 이 소리의 강도가 조그만 바퀴벌레 수준이 아니야. 선생님 주먹만한 것이 쓰레기통에서 해집고 다니는 그런 소리가 막 뒤에 들리는데, 막 등골이 오싹하고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거야. 막 수업을 해야 되겠는데 수업이 눈에 안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되고 막 쓰레기통만 보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가가지고 쥐를 발견한 얘는 내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쥐를 본 직후에 수업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수업 끝나고 때려잡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도망가고 없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막 수업하는데 부스럭부스럭 돼가지고 오싹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다음 날 우리 조아라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데, 쌍마야 수업하는데 막 쥐가 나와가지고 조아라 선생님 막 놀래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질렀는데, 또 하필이면 또 쌍방 수업 때 또 부모님이 또 수업 이렇게 귀로 듣고 있었나 봐. 또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시니까 부모님도 놀랐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전적 선생님들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쥐가 우리 학교가 좀 오래됐어요. 역사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리모델링 약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쥐가 기생하기에 좀 적합한가 봐. 그래서 선생님 교무실에 있을 때도 이게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부스럭대. 그 막 깜짝 놀랐어요. 막 키보드 치다가 막 딱 내려치고 막. 오우. 그래도 다행이요. 선생님 대청고등학교 있을 때는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서랍을 열었는데 쥐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쥐가 점프를 떠가지고 선생님이 배 쪽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선생님 막 기겁하고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내가 아니고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럴 정도로 쥐가 우리 인간 친화적으로 이제 보령 사람들하고 좀 친화적으로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끈끈이를 이렇게 막 구석탱이에 여러 군데 놔뒀거든. 대청고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출근하고 보통 일찍 오거든요. 제일 먼저 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찍찍찍찍 소리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구석탱이 선생님 진짜 뻥 안 치고 주먹보다 커요. 손바닥보다 큰 1.5배. 무슨 토끼만한 줄 알았어 난. 토끼만한 그 쥐가 거기 끈끈이 붙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 끈끈이 붙어가지고 뭐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 막 찍찍찍찍찍 하는데 선생님 차마 보고서도 막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기 막 겁이 나는 거야. 막 지금 생각만 들어도 막 닭살 돋아요. 근데 어떻게 다들 여자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또 젊은 그때 남자 선생님이었으니까 지금의 요섭쌤 정도 나이가 돼요. 선생님이 요섭쌤 정도 나이가 아니고 딱 요섭쌤 나이였네. 선생님 28대 총각이었었죠. 지금도 훨씬 더 잘생겼죠. 그때 집게로 해가지고 눈 딱 감고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천고등학교에 이게 좀 지금은 환경 때문에 사라졌는데 소각장이 있었어. 그래서 눈 딱 감고 소각장에다 탁 던져버렸죠. 그랬더니 푸르르 하면서 털 타들어가는 소리랑 고기 익는 소리랑 타다다닥 소리 나면서 마치 삼겹살 냄새가 상상만 해도 막 아찔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닭꼬치 좋아하는데 가끔은 옛날에 뉴스 이런 거 썼어. 닭꼬치에 중국에서 수입한 것 중에 이제 쥐 살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팔았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썰. 옛날에 그런 썰이 있었어. 그래서 쥐가 옮기는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많이 죽었고 그러면 농민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농민이라는 표현 썼지만 농노겠죠. 얘네들이 많이 죽으면은 인원수가 적어지면서 되게 귀한 존재가 되겠죠. 원래 희소성,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데 희소성 수가 적으면 되게 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받고 풀어주기도 하고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도시로 농노들이 이주를 해서 도시에서 살게 되죠. 근데 이런 추세에 거스리고 시대에 역행하는 속된 말로 지금 추세로 봤을 땐 꼰대가 있어요. 꼰대도 좀 긍정적인 꼰대가 있는 반면에 시대에 역행하는 진짜 멍청한 꼰대도 있죠. 이 농민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의 이런 기어오름을 찍어 누르는 농민들의 지위 상승을 찍어 누르는 시대에 역행하는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농민들의 반란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짜크리난 와트 타일러난 알아두세요. 그래서 농노 중심의 장원제는 해체되어 가고 이 농노들이 도시로 가서 상인과 수공업자가 되면서 도시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 규모는 커지게 됐죠. 그래서 때마침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면서 물건이 많아지잖아요. 물건을 내다 팔 시장도 생기고 그리고 이런 농민들도 흡수되고 또 때마침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들이 크게 돼요. 이탈리아가 대표적이죠.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었죠. 지중해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탈리아거든. 그래서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 뭐 제노바, 뭐 피렌체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도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북유럽에서는 동맹까지 맺어요. 한자 동맹이라고. 그리고 영주로부터 자치권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원래 영주에 영향하에 있었는데 영주가 도시에 자치권을 주게 돼요. 그리고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도 교류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길드 같은 것들이 결성이 되죠. 선생님이 쌍방울 수업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농민들의 어떤 길드. 이 길드 이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길드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뭐 농협, 축협. 선생님이 뭐 어민들의 길드 했더니 어떤 식으로 어협 하는데 수협. 길드하고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어도 근본 성질은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조합 있잖아요. 뭐 전교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 방금 밥 먹고 왔거든요. 어디서 먹고 왔냐면 선생님 아는 동생이 동대동에서 어떤 가게를 차려요. 그 친구도 보니까 같은 업종끼리 밴드.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목소리 내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것도 이 지금 추세에 맞는 온라인 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도시들이 성장을 합니다. 밥 먹고 왔더니 배불러 죽겠네.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6월 6일인데 벌써 덥고 아까도 하도 더워서 에어컨 켜고 냉면 먹고 왔어요. 배불러 죽는 줄 알았네. 자, 선생님도 지금 도시에 동대동이라는 도시 안에 있다가 이렇게 온 거죠.
거기 보니까 상인들, 바로 앞에 라이더가 있는데 지금은 도시가 더 성장을 해서 라이더들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영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영주가 이제 개입을 못하고 이제 어떤 역사의 주인공들이 도시로 바뀌었어요. 장원에서 이런 흐름. 자취하니까 쌤 고3 때부터 자취했어요. 여긴 자취지만 자취죠, 자취. 혼자 살았어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혼자 살았죠, 쌤은. 이거 스스로 이제 도시를 통치한다는 내용이고, 혼자 산다는 건데, 뭐 거의 비슷하죠. 선생님의 삶의 자치권을 선생님이 가진 거지. 왜냐면 선생님이 그때 고3 올라가면서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이었잖아요. 인천에 있다가 목포로 내려가셨어. 근데 고3이면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쌤이 인천에 동인천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쇠락한 것 같은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최전성기였어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서울대를 한 20여 명 보낼 정도로 평준학교였는데도 엄청 잘 나가던 학교였었거든. 한 전교생이 한 학년에 한 500명 되는데 선생님이 3학년 올라갈 때 한 10등 내외 했던 것 같아요. 전교에서. 근데 1년에 한 20명 서울대 정도 수준을 보내던 학교에서 선생님이 500명 중에 한 10여 등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서울대반, 연세대반, 고려대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학교 내에서 서울대반에 들어갔거든. 이런 분위기에서 전학을 가려니까 선생님이 좀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저랑 안 간다고, 저 혼자 자취하겠다고 방 하나만 잡아달라고 해서 조그만 방을 잡아줘서 혼자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열정이 있어서 뭐 자취까지 건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웬걸 삶의 주도권을 처음 가져본 생애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7시까지 등교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선생님 막 담임선생님한테 아직도 기억나. 담임선생님이 김순길인데 역사 선생님이셔. 대학교 때 가서 만나는데 그분한테 막 빠따 한 10대씩 맞고 막 서글퍼서 막 울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울면서 화장실 가서 막 씻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취라는 게 여러분도 언젠간 하겠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부분이 새삼 그때 이게 되게 내가 편안하게 공부했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취를 하지 말았었어야 돼서 쌤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데 쌤 혼자 자취하는데 혼자 있잖아. 친구들이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그 당시에 쌤 친구 중에 메뚜기란 친구도 있어요. 별명이 메뚜기야. 생긴 것처럼. 메뚜기처럼 생겨가지고 유재석은 아니고 이 메뚜기란 친구가 나 혼자 자취하는데 걔가 집이 좀 멀었거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통학하기 어렵다고 우리 집에서 수능 시험 보기 한 석 달 정도만 나랑 같이 생활하고 싶대. 생활비를 한 절반 정도 주겠대. 그래서 뭐 친구가 하도 친한 친구였고 하도 애걸복걸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들어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웬걸 이 친구가 그 당시 때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여기 동인천고등학교 있는데 바로 옆에 숭동여고라고 있어. 근데 그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여고 학생들의 방석이 있죠. 여고 학생들의 방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수능이 대박이 난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공부에 좀 관심이 있었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메뚜기가 하면서 자기는 숭동여고에 가서 밤에 잠입을 해가지고 방석을 탈취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수능에 대박 나겠다 이거예요. 그 나도 친구의 게임에 놀아나가지고 야밤에 후레쉬 하나 들고 몰래 숭동여고 담벼락을 넘어서 숭동여고 창문이 하나 열려 있더라고. 때마침 닫혀 있었어야 되는데 확 열고 둘이 몰래 잠입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여고 여중 갈 일이 있었간 이 남학생이 남중 남고 나온 학생이 그래서 메뚜기랑 막 두근거린 마음으로 야 여기가 여학교야 했는데 환상이 막 깨지더라고. 엄청 지저분해요. 보통은 여학생들 깔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여학교 가보니까 여학생들이 더 지저분한 것 같아. 그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저분해가지고 막 속으로 욕했죠.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이 지지배들 막 그랬는데 방석들이 널려 있어. 그래서 나랑 메뚜기랑 방석 딱 해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냄새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방석을 몇 개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나오는데 난 나왔어. 근데 얘가 좀 안 나와. 뭐 하나 봤더니
그때는 지금 여기도 TV 큰 거 있지만 그때는 TV가 조그만 거 있고 비디오가 있었어. 비디오. 그때는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비디오를 얘가 띄워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야. 범죄죠, 범죄. 그래서 나는 속으로도 아니지. 야, 이거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끝내 얘가 그 순덕여고의 한 교실에 있던 비디오를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범죄 행위예요. 그래놓고 이제 자취방에 갖다 놓고 맨날 얘가 비디오 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한참 사춘기 때니까 이 친구가 막 빨간색 비디오를 어디서 구해왔는 거야. 선생님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그걸 틀은 거야. 선생님 안 된다, 나 공부해야 된다고 막 공부하는데 맨날 보고 있으니까 어떡해. 막 자꾸 눈이 가는 거야. 십자군 정쟁의 영향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가지고 요 메뚜기라는 친구 때문에 아주 좋은 친구였지만 나의 자취가 그걸로 완전히 생활 패턴이 깨지면서 선생님 첫 자취 생활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수능에서 얻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간 자취 하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만의 삶을 자치권을 영위해야 될 시기가 올 텐데 그때 현명하게 잘 판단하길 바랄게요. 딴 데로 샜네요. 자,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합니다. 역사에서 중앙집권이란 말은 왕권 강화란 말이랑 똑같아요. 중앙에 왕이 있잖아. 권력이 집중된다.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면 왕이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가 이렇게 돼요. 아까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제후나 기사는 힘을 잃었죠. 왕의 힘이 세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쟁이 또 영향을 끼칩니다. 100년 전쟁이 터집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인데 프랑스의 왕위가 끊겼어요. 그래서 다음 왕을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영국이 자기네도 왕위를 계승하겠다라고 개입을 해요. 이걸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프랑스가 밀려요. 밀리다가 잔다르크 들어봤나요? 잔다르크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면서 프랑스가 영국을 밀어내면서 프랑스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잔다르크는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근데 장미전쟁이라고 터집니다. 이건 영국 내부에서 전쟁인데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전쟁이 벌어져요. 여기가 빨간색 장미, 백장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가문의 상징이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 전쟁이라고 해요. 이 둘의 전쟁을 통해서 역시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리 왕이 시원찮아도 왕한테 권력을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에 헌법을 바꾸거든요. 자기가 권력을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게 되는데 국민들이 찬성을 해요. 그 이유는 전쟁 중에 지도자가 바뀌는 거는 원치 않는단 말이야. 아무리 허접하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전쟁 중에는 외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권력자한테 힘을 몰아주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왕은 권력이 늘어나게 되고 장미전쟁. 자, 귀족과 귀족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귀족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런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세졌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잔다르크 하니까 떠오르네. 여군이잖아요, 여군. 오늘이 현충일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 했나 봐요. 그 공군 여자 부사관이 자살했잖아요. 성추행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부실 수사 덮으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 한마디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보면은 이게 참 군대라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쌤이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하나가 앞서 영상에서 극단적인 선택했었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줬는데 그 선배가 이제 교사 임용고시를 보는데 여러 번 시험을 봤었나 봐. 근데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군 가산점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남자들도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주어졌었어요. 남성들 위주로 군대를 가니까 남성들이 주로 받았겠죠. 근데 이것이 헌법에 남녀 평등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군 가산점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앞서 임용고시 볼 때 이게 있었음에도 떨어졌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붙을 확률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배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나 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군 가산점 부분은 지금도 남자들 위주로 군대를 가는 부분, 특히 분단 국가로서 징집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한테 어떤 보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의 연장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야, 이거 남자만 차별받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임용고시 대학교 1, 2, 3, 4년 선생님은 군대를 중간에 안 갔죠. 대학교를 졸업하는 요 마당에 임용고시를 합격했었어야 됐어요. 한 번에.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선생님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야. 군대 갔다가 다시 공부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머리도 굳고. 그래서 선생님 남자였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도 공무원, 교사 임용고시를 보는데 이 임용고시가 되게 첨예하게 선생님한테 다가오는 현실이었었거든요. 이때는 불만이었어. 선생님 여자 동기들은 그냥 공부 착실히 해서 재수, 삼수해서 그냥 발령을 받는데 선생님은 한 번에 안 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라는 이 공백. 또 선생님이 딱 2년으로 딱 줄어든 첫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이 군대 문제가 그때 민감했었고 이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이거 군가산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보답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갑자기 이 잔다르크라든지 여자 공군 그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 국가에서의 이 안타까움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선생님은 좀 극단적으로 댓글들 보면은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선생님도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또 딸이 있고 보니까 또 이런 부분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날이 더운데 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 걔네들한테 뭔가 보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월급은 상당히 현실화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월 한 2만 원, 3만 원 받던 거 지금 몇십만 원 받고 몇십만 원도 뭐 최저시급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우리 국군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현충일이니까 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지네요. 참고로 여기 기사들이 몰락하잖아요. 이 기사들이 몰락하는 부분의 결정적인 영향은 전쟁을 오래 해서 쟤네들이 죽는 것도 있지만 동양에서 전파가 된 이런 게 있어요. 화약. 중국에서 이제 전파가 되었죠. 이슬람을 통해서 서유럽까지 화약, 뭐 대포 이런 거의 영향으로 얘네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지. 기사들은 칼, 창, 말타구 이런 거잖아. 근데 화약, 대포 있어봐. 멀리서 총으로, 대포로 일부러 가까이 갈 필요 없단 말이야. 칼을 들 필요도 없어요. 땡기면 끝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전쟁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 분단되어 있고 주변국들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런 무기 쓰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포병이었거든. 포병이었지만 총도 쏘잖아. 선생님은 포병 중에서 자주포 부대였어요. 자주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155mm 자주포인데 우리나라에 K9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주포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고 자동이야. 버튼 누르면 빵 날아가는 건데 선생님은 이거 전 단계. 약간 구식이야. 자주포는 포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체인이 있어서 운전하면은 자가용처럼 몰고 다니면서 대포를 쏘는 거라서 자주포라고 그러는데 탱크하고는 달라요. 이건 주로 곡사포인데 탱크는 이렇게 해서 뻥 쏘는 거고 얘는 곡사포야. 위로 뿅 해서 이렇게 나르는 우리 포트리스 알아요? 포트리스처럼 이렇게 곡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포가 이 자주포예요. 그래서 위로 쏴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초토화시키는 거죠. 탱크는 그냥 직선으로 쏘는 거고 요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 부대는 곡사포 부대였어요. 자주포. K9은 아니고 약간 구식이야. 그래서 포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 좌표를 찍어요. 여기 산에 올라가서 어떤 군인들이 보고서 이 좌표를 찍어 띠띠띠띠 하면은 따다다닥 설정해가지고 빡 쏴가지고 여기 초토화시키는 건데 포병은 약간 달라. 숫자도 약간 독특하게 세.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막 섞여 있어. 선생님 오래돼서 까먹었다. 하나, 둘, 셋, 넷, 다, 5, 6, 7, 8, 9, 0.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 이게 무신 주고받을 때 명확히 발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숫자 같은 것도 되게 이상하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0. 까먹었다.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그래서 선생님 포병이었었다라는 거. 근데 한 포대, 보통 보병은 중대라고 하는데 포대라고 하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우리 최수연 선생님도
포병이었던 것 같고, 포병 출신들 의외로 많아요. 한 포대당 선생님 부대는 6개의 자주포가 있었는데 훈련 나가면 TOT라는 거예요. TOT. 되게 멋있어. 이 포 어떻게 생기냐면 K9은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데 여기 포수가 1번 포수, 2번 포수, 3번 포수인데 이래 뚜껑을 딱 열고 포신에다가 두 명에서 딱 대포 되게 커요. 딱 잡고 하나 둘 셋 해서 끼고 돌려서 딱 장착을 해요. 그 다음에 보통 자주포 같은 경우는 K9은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데 이건 구식이라서 1번 포수가 있는데 줄이 있어요. 줄을 허리에 딱 메워서 딱 당기는 거야. 덩치 큰 애가 딱 당기면은 뻥 하고 날아가. 되게 멋있어. 쌤은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 자주 보지. 멋있으니까. 보면은 하나씩 쏘게 1번, 2번, 3번 쏘게 하는데 1번 딱 쏘잖아? 그러면은 딱 넣고 1번 포수가 준비하고 있어. 그럼 장갑차에서 신호가 내려와요. 5, 4, 3, 2, 1, 발사! 발사! 빡! 당기면 포가 빡! 나가는데 대포 뒷구멍이 보여. 이때만한 대포 뒷모습이 점점 줄어들더니 점으로 쭉 사라지더니 몇 초 뒤에 빡! 하면서 막 진동이 느껴져. 막 졸라 멋있어. 5, 4, 3, 2, 1, 발사! 팍! 뻥! 하고 뒤에서 보면은 소리도 들리지만 뻥! 하면서 화약이 쫙 퍼지는데 흰 화약이 쫙! 하면서 귀랑 시각이랑 그 다음에 코로 느껴요. 오감으로 느끼는 이 포. 지금 생각해도 막 멋있어. 근데 최고의 멋있음은 TOT예요. 용어가 맞나 모르겠다. 오래돼가지고 TOT. 오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TOT. 이거는 이 6문의 대포가 동시에 쏘는 거야. 그럼 장갑차 이게 그 부대가 훈련이 잘 된지 여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소리가 잘 되는 부대는 한 번만 나요. 예를 들면 5, 4, 3, 2, 1 발사 하면 발사 파파방 뽀 기껏해야 빠바방 이렇게 거든. 제일 좋은 부대는 빵 하고서 한 방에 6개 부대가 동시에 누르는 거고. 근데 훈련이 잘 안 된 부대는 5, 4, 3, 2, 1 발사 빠바방 팡팡팡 소리 나잖아. 막 이게 산발적으로 이게 띄엄띄엄 발사가 되면은 TOT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러면 속으로 막 뒤에서 좋댔다 씨발 오늘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된 부대는 이 산발적인 이 소리가 밀집이 된다라는 거. TOT. 추억 돋네요. 벌써 몇 년 전이요. 선생님 2006년에 제대했으니까 15년도 더 됐네요. 멋있어요. 포병. 장점도 있어요. 보통 보병들, 걷는 애들 땅깨라 그러거든. 행군할 때 땅깨들은 총 들고 무기 들고 막 걸어가. 근데 포병들은 장갑차 타고 가요. 저는 가서 땅깨들 안녕 우리 갈게 이러고 가는데 땅깨들은 부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죠. 막 그러면서 땅깨들 안녕. 그래서 이 포병만의 멋이 있어요. 재미도 있고. 근데 좀 위험하기도 해. 그리고 총. 우리나라는 국산 총이 있죠. 옛날에는 M16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전 때 썼던 총 지금도 있어요. 후방은 이거 써요. 근데 전방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K 시리즈 K2 소총이 있어요. 한국인 체형에 좀 맞춘 거야. M16은 좀 길어. 근데도 정확하고 미국인 체형인데 지금도 정확해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친구 쏘면 맞아요. 당연히 맞겠지. 저 멀리 명천주공에 있는 저기 예미지에 있는 사람 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럴 정도 정확해요. 특히 K2 한국인 체형. 그래서 사탄 땡기고 연발도 있지만 단발 팡팡 쏘는데 반동 장난 아니야. 팡 쏘는데 이거 하니까 떠오르네.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그 티가 나는 게 전방에서 사진을 찍나 봐. 찍는데 보통 어깨에다 견착시키거든. 반동이 있으니까 팡팡 하는데 총을 쏘본 적 없으니까 어깨 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쏘면은 반동에 의해서 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깨로 딱 견착한 상태에서 쏘거든. 총. 혹시 친구들 총 쏜 거 본 적 있어요? 총이 어떻게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날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총이 위아래로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서 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날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가.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위아래를 좀 조절을 해줘야 돼. 혹시 총 맞아본 친구 있어요? 없죠. 물론 선생님도 맞아보진 않았지만 군대에서 보여줘. 총에 맞은 사진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과 달라. 총 딱 맞으면은 그냥 구멍만 뚫릴 것 같잖아. 구멍만 뚫리긴 하지. 근데 뒷모습을 보면은 없어. 딱 맞고 살짝 파고들어요. 이렇게. 옛날처럼 그냥 파편이 들여한 상태에서 이거에서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딱 맞으면 파고들어. 팽이처럼. 딱 맞고 빙글빙글 돌면서 살짝 파고듭니다. 그래서 살상력이 엄청나요. 이것이 K2, M16. K5는 권총인데 장교들이 차고 다니죠. 보통은 전쟁 났을 때 돌격명령 내렸을 때 후퇴하는 우리 아군 사살용이나 군인, 장교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살용이나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 쏘는 거 봤는데 되게 웃겨요.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친구 쏘잖아? 빵 쏘면은 저기서 악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빵 쏘면 저기서 악 소리가 들리고 그럴 정도로 총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휘어져 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접용이 권총이야. 자, 또 한쪽으로 샜네요. 자, 그래서 전쟁 이야기 나오니까 또 선생님 흥분한 것 같아. 자, 십자군 전쟁 꼭 알아야 될 거. 크리스토교랑 기독교 간의, 이슬람교 간의 전쟁이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는 꼭 알아두세요. 결과. 오늘 유일하게 별표 하나 칠하면 결과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장원 유치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요 흐름을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한 배경, 이 전쟁 정도 좀 알아두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무지 잘 나오니까 안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군대 가라면 군대 갈게요. 끔찍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시험 잘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